원중욕을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워낙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된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국방부 쪽으로 이 기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관심을 끌지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템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새로 알게 된 일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을 어떻게 보면 좀 몰아붙이는 브리핑 장면, 그게 좀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하국규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 일종의 이제 논박이 오간 건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꾸지람을 당했다라는 평가.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뭐 여러 좀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많이 보신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문제로 지적된 게 홍범도 장군이 그 당시에 이제 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개입이 돼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다고 적었던 부분. 네.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이 명예를 모욕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련 공산당 가입 문제는 뭐 계속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이제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호도가 좀 들어있다. 뭐 이런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어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처를 좀 찾아봤는데 뭐 일테면 봉오동 전투를 치를 당시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치를 당시에 1919년에서 22년까지 기간 동안 빨치산으로서 뭐 참가를 했었다. 전투에 참가를 했었다라든지 혹은 뭐 레닌으로부터 권총 같은 이런 어떤 이것들을 이제 지급받았었던 거를 문제 삼으면서 소련 공산당 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21년도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반환을 받을 때 그때도 지금하고 이제 비슷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로 내용들이 보도됐었던 매체들이 이제 뉴데일리라든지 혹은 뭐 펜앤마이크라든지 이런 소위 극우적인 시각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매체들이었습니다. 네. 2021년도 8월달에 이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이 있었는데, 네. 예, 그때 펜앤마이크에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8월 13일자인데요.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독립군 몰살에 가담한 홍범도에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이런 제목의 기사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봐도 지금 국방부 보도자료에 들어있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예를 들면 소비에트 적군의 가담 한국 독립군 학살에 앞장선 홍범도 이렇게 중간 제목이 돼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잘못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비중 있게 펜앤마이크에서 다뤄졌었고요. 네. 2021년 8월 25일자 뉴데일리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시 학살 개입한 홍범도 생존 독립군 50명에게 유죄 판결까지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국방부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진행됐었던 독립군들 대상으로 한 재판에 재판 참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 뉴데일리 기사에 이제 상세하게 좀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저도 이번 기회로 다시 예전 기사들을 봤는데 거기 인터뷰를 한 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익숙해진 이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뭐 강규영 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에 뭐 네. 지난번에 KBS 이사하셨고 이번에는 ABS 이사로 가신 뭐 대체로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했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이번에는 국방부의 공식 자료로 나왔다는 게 좀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922년 코민테른이 개최한 극동민족혁명단체 대표 대회에 한인 대표 52명의 일원으로 참석했고 그때 이제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 서명된 조선군 대장 증명서 이런 것들을 받았다. 그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제 반박한 내용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명칭만 같을 뿐이지 사실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뭐 사실 같은 인민군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인민군하고 북한의 인민군하고 다른 것만큼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가 지적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국방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빨치산 관련해 가지고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 기간이 1919년에서 1922년으로 기록되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도 빨치산으로서 참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출입 기자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6.25 전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번에 사실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의아해요? 이제 브리핑 장면, 정부의 브리핑 장면을 많이 봤지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질의가 오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익숙하게 보는 풍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왜 저렇게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상대로 공격적인 질의를 한 거냐? 이런 뭐 질문을 실제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분들도 있어서 어이가 없었나 보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국방부 출입했던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장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례적인 장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봤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어떤 공식 기자회견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저런 그 일상적으로 이런 정례 브리핑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내지는 이제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의 이제 질의는 잘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출입을 했었던 기자들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국방부 출입 기자라는 특수성이 좀 있다. 어떤 특성이요? 특히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인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래 출입한 기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출입을 오래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 교체되는 국방부 대변인보다도 오히려 오래 국방부를 왔다 갔다 했었던 기자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 기자인 거죠. 그렇죠. 소위 이제 국방 전문 기자라고 해가지고 각 뭐 매체별로 적어도 한두 명씩은 이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자들 표현으로는 이제 부장급 기자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좀 이제 사안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있는 정도도 이제 높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출입도 오래 하다 보니까 대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질의가 오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전하구 대변인하고 주고받는 문답의 경우는 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예전 같았으면 더 거칠게 물어봤을 텐데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거칠게 물어본 편에 속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저한테 얘기해준 이제 국방부 전 출입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체리님이 처음 기자다운 기자 모습을 봄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셨고 여러분들이 좀 호평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어찌 본다면 기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반문이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고 확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인 건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받아 적는 기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질의응답 하는데 기사가 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취재 과정이라는 게 사실 낱낱이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번에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전에도 좀 질의응답이 비교적 활발한 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 그 킬러 문항 관련한 뭐 교육부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상적인 출입처에서 이뤄지는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가끔은 격하게 질의응답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 기자분들이 사실 뭐 전문 기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 분야는 특히나 전문 기자 중에서도 거의 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뭐 30년, 김태훈 기자 2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출입처 특성이라는 게 저희가 자주 봤던 그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기자가 교체되는 게 단순히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의 집권 세력의 흥망성쇠와 같이 거의 이렇게 입장을 가다시피 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자단의 분위기가 매번 바뀐단 말이에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국방부는 질의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 기자들이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게 이게 질의응답 같은 걸 보면은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눈치를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식으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은 뭐 잘난 척하러 왔어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쉽게 말해서 보이는 다른 경우도 있단 기자들의 말이죠. 시선이 의식된다 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가 질문도 받고 답변을 정확히 이끌어내고 이런 문화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게 결국에는 이번 사안에서도 뭐 이런 현안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질문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계에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가 하나가 있죠. 이제 그 취재 시스템 문제,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을 분야별로 바꿔야 된다. 그건 수십 년 된 얘기예요. 그건 수십 년 된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걸 그 분야를 커버하려면 기자 수를 엄청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언론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기자들의 전문성 키워봤자 그래서 나오는 컨텐츠가 팔리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언론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주 자극적이고 일회적인 어찌 본다면 스트레이트가 더 잘 팔리지. 그렇게 딥하게 분석한 기사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닌데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돼? 이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거잖아요. 보통 선거 때 되면 모니터단체 이런 데서 그러지 맨날 그러잖아요. 왜 공약 분석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지 않고 맨날 왜 경마 저널리즘으로 가지느냐. 잘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위 가성비라고도 그렇죠. 접근이 되는 거죠. 정책 분석으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건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군사 안보 분야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출입을 하면 오래가는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폐쇄성을 뚫을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 되는 분야가 국방부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이렇게 국방부 관련해서 뭐 군사 안보 전문 기자, 국방 전문 기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비슷한 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또 하나 비슷한 게 뭐냐면 법조 출입 기자의 캡 네. 같은 경우는 언론사마다 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그냥 고정으로 붙박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언론사 몇몇 언론사가 그래요. 10년, 20년 가요. 왜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른바 검사 나으리들하고의 인맥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검찰발에서 특종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사실은 전문성이라고도 봐야 되나?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그 전문 기자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결이 하죠. 약간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 산업 쪽에서만 한 번 더 보면은 그 공을 들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쓴 기사가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많은데 이 군사 관련된 뭐 국방 안보 이쪽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밀떡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꾸준히 기사를 보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한동안 조선일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유용원 기자 기사가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막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뭐 이런 특성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출입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게 한 부처를 오래 출입하거나 했을 경우에 뭐 아까 이른바 이제 법조도 유착이 나타날 그렇습니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여가지고 왜냐면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정훈장교 출신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군사학교에서 그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모 군사 전문 기자의 특강이 교육 프로그램에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국방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오케이. 협약을 맺어서 정훈 장교 출신이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정훈 교육 시킬 때 홍범도 장군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뭐 청산리 봉오동 전투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죠.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일반 병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그거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훈 교육을 할 때 일테면 이제 정훈 장교들이 나가서 앞으로 우리 병사들의 정신 전력을 위해서 이제 뭘 강조할 거냐 할 때 독립군의 독립운동은 이제 독립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군사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정신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연한 앞으로 거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답변이 약간 그렇게 나왔나 싶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배웠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니 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그 방향이 이러면 뭐 뺄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뭐 방향을 바꿀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흉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지 이게.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아이템 준비를 하면서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뭐 저희가 배웠던 거 혹은 지금도 아마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그 기본적인 역사 교육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국방부의 저 보도 참고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게 충분히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전학규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쩔쩔매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질문도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 계속 던집니다. 근거 자료가 뭐냐? 그 문서가 있다는 거냐? 문서를 확보했다는 거냐? 문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학규 대변인이 답변을 하다가 이제 혼쭐이 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도 어제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훑어봤습니다만은 일단 역사학계 혹은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수 이론은 지금 국방부에서 내놓은 보도참고자료하고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들이 워낙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 다수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 온 걸까를 찾아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주로 많이 나왔었던 소위 극우 매체들 중심의 보도들. 그때 이제 유해봉환 반대나 뭐 이런 거 비판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왔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뉴델리라든지 뭐 혹은 이제 펜앤마이크 같은 매체에 보도될 때도 보면 거기에 이제 칼럼 형태로 기고하는 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칼럼을 기고했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역사학계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다수설을 이제 뒷받침하는 분들은 아니었고, 혹은 심지어 이제 역사학자도 아닌 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면을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때 또 나왔었던 특유의 현상이 이걸 기사를 전제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대로 재송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산시켰던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그 사적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박정희와 뭐가 다르냐라고 때 야당 의원들이 그 주장과 김대기 실장 이런 사람이 박정희는 전향하지 않았느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위암 장지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고 네. 그분은 초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민족주의자로서 시이랴 방송대국을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변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역사학계나 이런 데서. 네. 그러면 역전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는 전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향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향한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가 된다면 초기에 그러니까 그 항일 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서 모든 사람들은 단죄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단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은 자기 보수에 지금 갇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도대체 그럼 왜 건드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건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전향이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45년 이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듯이 근데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향이라는 잣대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 문제만 나오면 그냥 한숨부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답답해가지고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죠. 노지민 기자가 좀 발제했을 텐데 지금 새해 예산안이 짜였어요. 네, 일단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뭐 가짜 뉴스, 뭐 허위 선동 이런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도 굉장히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첫날부터 뭐 공영방송이나 포털 압박을 하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출근 바로 다음 날에 방통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예산안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의 방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데? 네, 우선은 그 총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전년보다 9% 가량 줄어서 2,36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그게 방통위 예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방통위 예산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 주요 예산이라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같은 경우에 전년보다 39억 원을 줄였고요. 오. 이게 전년 대비 삭감 규모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삭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EBS 예산 중에 중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예산이라는 게 47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일 텐데 네. 여기서 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삭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과거에 EBS 관련해서 예산이 문제가 됐던 것들은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라던가 뭐 교육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뭐 교육의 연장선상이지만 뭐 사회적인 이슈가 같이 결부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연관된 예산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명목상으로는 제작 지원 예산이 40억 정도 줄었다. 야, 그럼 EBS는 이중고인 게 예산도 깎였고 거기다가 지금 수신료, 수신료 네. 분리징수로 수입도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가에서 좀 충격인 게 어떤 거냐면 물론 방송가라고 해도 이제 EBS나 KBS, YTN 이쪽이겠지만 수신료 관련해서 예산이 타격이 올 걸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예산이 깎여 버리니까 네 대체 지금 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분리징수 때문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도 줄여버렸다. 네, 그럼 이제 그 어떤 생각인지는 이제 확연하게 더 뭐 검증하고 말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다른 데는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예산 같은 경우만 좀 축약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거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북방 동포 대상으로 주로 하는 그 한민족 방송이라는 게 있죠. 네, 뭐 있어요. 사회교육 방송이라고. 그리고 이제 대외 방송, 국제 방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방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법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삭감이 됐으니까 이것도 영원히 편성이 됐으니까 사실상 뭐 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대외 방송은 이제 KBS라는 공영 방송이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다른 예산 갖다가 거기다 이제 그렇습니다. 넣으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KBS를 예산 옥죄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다른 제작 예산을 줄인 효과를 발생시킬 그런 수밖에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출 지원 예산이 60억 원이었고 작년 대비하면은 이제 제작 지원 예산이 63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123억 원이 영원히 돼버린 상황이고. 이야, 이건 아예 영원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 그러면은 뭐 기능 조정을 하라는 건가 의문이 들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해석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사 관련해서 방통위 관련 예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 이 YTN 사이언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0억 원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걸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예. 그리고 외교부가 YTN 글로벌 센터에 지원해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예산 중에서 아까 짚지 않은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요.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전년보다 36억 원 삭감하는 안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장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걸 보다가 의아한 게 방통위가 이번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예산안 핵심 방향으로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재단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용 TV 보급하고 뭐 공익장애인 복지 채널 점검하고 애초에 주요 사업 관련해서 메뉴 자체가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정작 이걸 담당하는 재단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사실 YTN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0억 원이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혹시 YTN은 이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YTN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매각을 해버리고 그러면 민영화가 된다면 굳이 정부 예산을 여기에 왜 투입을 하느냐? 혹시 이런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논리 같은 게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일단 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내놓고 그에 대한 뭐 설명이라던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매각이 돼서 민영화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YTN 사이언스가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키겠어요? 그러면 없애는 거 이렇게 수순이 이렇게 가는 거죠. 방송이 그렇죠. 어떤 공적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축소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됐을 때에 그 했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됐던 게 NHK 글로벌이라든지 BBC 인터내셔널을 언급을 하면서 공영방송들은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거의 이제 중요한 지상 과제 중에 하나로 꼽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외 방송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YTN 글로벌 센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방송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장치들인데 실제로는 예산을 깎으면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방송사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혹시 정책이 그런 있는 거죠. 기능들을 혹시 국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을 이러면 이제 어떤 그런 방송 기능을 그쪽으로 흡수를 하는 아리랑 거지. TV 같은 아리랑도 있고 뭐 KTV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이런 데서 뭐 흡수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좀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인데 확인이 필요한 네. 부분이고 앞으로의 또 움직임도 봐야 하는 거죠. 예산 외에 변화도 그건 있을 이제 수 있기 확인 사항으로 때문에.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하겠다고 한 분야의 예산을 줄인 것들이 지금 너무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줄였던 예산을 다시 늘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일단 늘린 것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팩트체크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감된 대표적인 방통위 예산인데 지난해 이제 팩트체크 사업 예산안이 이제 17억 원에서 6억 원 규모로 대폭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예산이 줄면서 그 전에 그 언론 현업인 단체가 공동 출자해서 세웠던 팩트체크 넷이라는 재단법인이 있어요. 이게 해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앞두고 일성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10억 2,7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전년 대비 거의 70%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줄였던 걸 다시 늘렸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뭐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뭐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이런 방향으로 집행이 될 거라는 설명 정도가 아니 있고요. 기본이 모니터 요원을 확 늘려야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짜뉴스 뭐 대응 강화할 거라는 거는 예견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줄였다가 늘리는 명분이 없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팩트체크 사업 예산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곳인데 뭐 결국에는 모순된 결정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JTBC 뉴스룸에서 제가 이제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고 운영을 해왔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팩트체크넷하고 협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전에 저희가 뭐 언중유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대상을 선정하는 거, 그러니까 뭘 팩트체크할 거냐,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가 굉장히 어떤 그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거라서 그러면 소위 이제 방통위의 권력이 교체가 됐을 때는 팩트 체크를 담당하게 될 곳들이 어떤 주제를 주로 선정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거냐를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줄였던 예산을 다시 늘리는 거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팩트 체크를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었던 팩트 체크 넷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해체가 된 상태니까 새로 만들어질 조직이나 혹은 예산이 추가 투여될 조직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팩트체크의 어떤 주제라든지 그 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KBS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수가 1공형 다민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지금 예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렇게 간다고 치면 더더군다나 그 사회교육방송이나 국제방송 예산을 삭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방향성이라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건 공영방송에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민영방송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돈이 안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오히려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뭐 다른 혹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에서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말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해보자.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 이런 건데 여기는 아마 전파 쓰고 이런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리적, 그렇죠. 예, 예, 전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송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차단을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북한에서 대남 방송하는 것들. 네. 이게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기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늘려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걸 줄이더라도. 네. 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념, 철학, 방향을 강조를 했잖아요. 연찬에 가서. 그러면 방향에 입각해서 본다면 예산이 그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주되게 가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이게 이제 예산 배분의 가장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데 방향하고 예산 배분 결과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호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에서 나오는 우려는 소위 이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MB 정부 때 했던 것처럼 뭐 제작진을 바꾸거나 경영진을 바꾸거나 해서 원하는 쪽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기능상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나오는 게요. 비슷한 일이 사실 이전에 지난해부터 이제 TBS에서 발생했습니다. TBS 같은 경우도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거의 이제 제로로 만드는 방식으로 방송국 하나가 이제 무력화가 된 상태인데 지금도 그래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제작을 못 하고 그러면 이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어떤 기대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비슷한 게 EBS 같은 경우도 제작 관련된 예산을 없애버리면 신규 프로그램이나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KBS도 지금 뭐 대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다른 쪽의 제작 예산이 펑크가 나서 그쪽이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뭘 할 거냐 했을 때 까딱하면 아예 이제 방송사가 제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목격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하나 근데 관전 문제는 포인트는 이게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그렇죠.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제로로 만든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럼 기재부가 오케이를 해줘야만 된다라는 거니까 나중에 기재부가 오케이 줄 거면 애당초 정부 예산안을 짤 때 그게 왜 그럼 반영이 안 되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우를 하나 전해드리면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거니까 지금 또 이제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과 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과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방향성 하나로 확실하게 부합하네요. 가짜 뉴스 엄단과 팩트체크 예산 증액. 네. 이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팩트체크 사업 관련해서 사실 애초에 이게 뭐 국가나 뭐 정부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걸 두고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나온 것들은 이제 팩트체크 관련이나 뭐 이제 언론 모니터링 사업 같은 걸 지원하는 게 단체의 대상이 바뀌거나 이런 쪽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언중유골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대언론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수 정권은 주로 판을 흔들고 진보 정권은 룰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연 설명은 판을 흔드는 가장 주된 수단이 뭐냐? 돈줄이다. 예산이죠. 그렇죠. 돈줄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 TBS를 통해서 확인됐고 이번에 또 예산안에서도 일정하게 어떤 그 단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언중요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